2018년 5월 3일 문학과 도서치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서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좀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허구적이든지 사실적이든지 그건 상관없고요. 이야기 자체를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이제 큰 틀에서는 그 사회적인 소통 행위로 봐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사회적인 언어 규약이죠.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언어 규약에 담아서 독자들한테 전달해 주면은 독자가 그걸 읽고 이제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이 전체 거시적인 과정에서는 이처럼 사회적인 소통 행위로 이제 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야기의 구조를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뭔가를 연구하려면은 그 모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틀이 있어야 되죠. 연구의 틀. 그 연구의 틀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되게 신기하게도 그 전자공학의 통신 모형에서 가져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되게 웃었습니다. 그 학문이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한다고 할 때 우선 전화기를 이렇게 막 옛날엔 돌렸잖아요. 그 발신자라고 하죠. 발신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미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뭔가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중간 매개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매체가 존재해요. 매체. 내 생각을 전달하는 매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로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가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매체. 또 듣는 여러분은 귀를 가지고 듣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국말의 규약에 맞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규약이죠. 만약에 제가 러시아 말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그 언어 규약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가 존재하고, 그런데 내 음성을 이 전화라고 하는 매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대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제 목소리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코딩 과정이라고 해요. 인코딩 과정. 인코딩 과정이 없으면은 제 목소리가 어떻게 전화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 수화기 장치에 내 목소리의 파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요. 인코딩 장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광속으로 저 브라질이나 미국 쪽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그냥 들을 수는 없죠. 그건 전기 신호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기 신호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거꾸로 음성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그걸 디코딩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조금 많이 변형된 목소리지만 그 한국어 규약에 맞으면 되거든요. 그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어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그런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 통신 모형을 이 서사를 하는데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사를 공부하면서 이 통신 모형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해가지고 통신 모형만 가지고 단행본을 쓴 두꺼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책을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통신 모델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내가 전화를 하나 하더라도 그게 진공 상태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술이 뒷받침돼야 되고, 다시 말해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뭐 최소한 더 19세기 정도 돼야
이 전화기를 매체로 사용할 수가 있었지 그 전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습니다. 잡음. 통신 그 매체가 가진 그런 한계도 있고 또 언어 자체가 가진 그런 한계도 있어요. 나는 이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엉뚱한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언어가 이제 너무 짧아가지고 그걸 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자기 배경을 가지고 듣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장은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다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처럼 내 생각이 정확하게 상대방 머릿속에 딱 꽂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언어가 지닌 한계라든지 매체가 지닌 한계라든지 맥락의 어떤 다른 맥락의 요소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나의 생각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잘 알아들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지만 대화가 아닌 거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강요하고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말을 섞지만 그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진실한 대화는 이음을 수반한다. 그 이음이 뭐냐면은 언제든지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입장이 변화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해한 것이 변화될 수 있고 그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대화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대화 되고 있잖아요. 네? 남북대화. 그러니까 북한은 악이다. 딱 이렇게 규정해버리면은 대화 안 돼요. 그건 대화 불가.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해버리면은 이것은 파괴해서 없애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이지 결단코 어떤 대화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네. 내가 속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런 게 그냥 있는 그대로 1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해 버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판단하게 되잖아요. 한 달이 걸러서 이제 주워들은 정보가 아니고 다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런 평가가 있게 될 겁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신 모형, 혹시 이제 서사학을 좀 깊이 탐구해 보실 분들은 그 통신 모형을 연구해 보세요. 굉장히 아주 다양합니다. 그 모델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겐가 어떤 매체를 선정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은 대단히 총체적이고 종합적이죠. 그런데 그걸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나눠보느냐 하는 것은 다 자기 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된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이제 총체적인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뭐 2토막 낸 사람, 3토막 낸 사람, 5토막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6토막 낸 사람도 있어요. 가장 작게는 2토막, 많게는 6토막까지 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저는 3토막 낸 이론을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제일 연구하기에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서사는 스토리, 디스코스, 텍스트가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께서 고등어를 요리할 때 몇 토막 내느냐 마찬가지예요. 몇 토막 내시나요? 어떻게 자르시나요? 크게 넣을 땐 좀 많이 내고. 서너 토막 자르시나요? 네. 예, 크게 넣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자르시나요? 좌우로 자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르시요? 좀 잘라본 적이 그래요? 다 잘라주나요? 거의 뭐 그렇게 요리해 먹어본 적은 없고 통째로? 구이로 많이. 통째로 그러니까 예, 통째로 예. 하겠다 그죠? 예. 통째로. 그걸 몇 토막 내야 돼요? 그건 구이는 통이죠. 이렇게 반. 그러니까요. 예, 그 내 마음이에요 그게. 몇 토막 낼지는 내 마음이라고.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도 왜 토막 낼 건지는 자기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사를 새 토막 낸 걸 제가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다. 스토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스토리는 이야기되어진 내용이라고요. 콘텐츠 하잖아요. 이야기되어진 내용. 그런데 이야기되어진 내용이 있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만 돼요. 그 이야기하는 모든 행위, 이야기되어진 내용이 존재하려면은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디스코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이야기되어진 내용이 어떤 특정한 그릇에 담겨야 이게 보존도 되고 유통도 돼요. 이 텍스트가 너무나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매체로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그 플로피 디스크라고 넓적한 게 있었는데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에. 근데 수명이 길지 못하죠. 그게 작아지더니 뭐 CD로 되더니 요즘은 CD도 사라졌죠. CD도 사라지고 USB. 요즘은 USB도 필요 없어요. 클라우드에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초대형 슈퍼컴퓨터에다가 내 자료를 저장해 놨다가 인터넷만 되면은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는데요. 그걸 이제 텍스트, 이야기되어진 내용이 어떤 매체에 기록된 걸 텍스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오늘은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스토리는 이야기되어진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되어진 내용.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했을 법한 중고등학교 문학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의 3요소는 우리가 이야기의 3요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동화전과 표준전과 보고 베껴갖고 시험을 보고 끝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물에는 어떤 인물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아마 참고서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었을 겁니다. 뭐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뭐 전형적 인물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좀 예. 시험을 보고 깨끗이 잊어주셨군요. 예.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하죠. 예. 뭐 그런 건 그런데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평면적인 인물인지 입체적인 인물인지 그걸 아는 것은 아무런 실제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지식으로 실용적인 지식으로 활용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이게 더 이제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 속에 한 사람의 인물을 창조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익이에요. 왜 유익하냐? 그 기법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소설을 읽어낼 때 어떤 인물을 정교하게 관찰하는데 거꾸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내가 분석한 거 이상으로 관찰해낼 수 있도록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서치료는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뭘 암기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내 마음 혹은 내 상황, 내 문제, 내 처지를 비춰주는 거울처럼 활용해서 나를 성찰하고 그 성찰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성장시켜 가도록 촉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게 뭔가 지식을 쌓는 거라면은 유튜브 보면 다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제 별의별 내용들이 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깨우쳐 가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이 아주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가들이 인물을 창조하는 그런 기법을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는지 그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잘해 보시듯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질문 하나하나는 이제 작가들이 인물을 창조하는 기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외모나 인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 왕자를 같이 읽었던가요? 어린 왕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린 왕자 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 왕자 사파까지 그려놨으니까 더 명료하게 드러나요. 생특지베리가 사파까지 그려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린 왕자 외모가 어때? 어린 왕자 예물을 볼 때, 어린 왕자 예물을 볼 때 어떤 인상을 받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인상이십니까? 어린 왕자 외모에 대해서? 어린 소년? 소년이고, 소년 같은. 예, 소년이죠. 그 옷매무새는요? 그러니까 그려놨잖아요. 생특지베리가 망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예, 좀 약간 클래식하면서 좀 뭐랄까 좀 예. 약간 좀 어울리진 않지만 다른 웅장한 보통 아이들 옷은 아니에요. 저희 진짜 왕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망토 그 일할 때 입는 옷은 아니죠. 네. 예, 작업할 때 바지도 불편하게 왕자 같은. 그렇죠. 예. 그런 거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짧죠. 생특지베리 그런 거 보면 약간 긴 예. 그런 머리잖아요. 말투는 어때요, 말투? 반말하잖아요. 프랑스 원어에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양 한 마리 그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 한 마리 그려줘 이러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투를 통해서 다 성숙한 철든 아이는 아닌가 보구나. 선입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 선입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요. 뭔가 다 모르는 듯한 느낌. 예. 그냥 아이 같은. 네, 그냥 다 궁금해하고. 네, 궁금해하고. 예, 그건 중요한 거예요. 예, 호심이 많죠. 가끔씩. 호심이 많은 게 이제 네오텐이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안에 있는 유아기적인 속성을 네오텐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왕자를 보면은 네오텐이 전형적이에요. 호기심 많고 어린 왕자가 일하는 거 못 봤죠. 놀기 좋아하고 뭐라 그럴까 그 순수하고 뭐 등등. 제가 이제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어린 왕자의 반복적인 습관. 그 작품 속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린 왕자는 이런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작품이. 그냥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질문. 기억나시나요?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가서 네. 왜한 물어보는 거. 그게 습관이구나. 네, 습관이죠. 네. 끊임없이 질문해요. 자기 답이 나올 때까지. 시원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맞아, 보통은 우리 질문 안 하고 보고 우리 속으로 결론 짓잖아요. 우리는 네. 이제 어릴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배려한다고 술주저 분뱅이한테 자꾸 물어보면은 얼마나 그럴까 싶어서 말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네. 어린 왕자. 그러니까 그 별에 6개의 별, 지구까지 7개의 별을 여행하면서 계속 질문하잖아요. 네. 뭐 하세요? 그건 왜 그래요? 뭐 등등 계속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죠. 그건 이런 습관은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굉장히 아주 깊이 드러내주는 장치예요. 문학적인 장치. 그걸 통해서 이제 어린 왕자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인관계는 어때요? 대인관계. 제가 차례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질문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게나 다 물어볼 수 있는 그 질문의 유형. 동사무소에서 가면은 그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받아드는 양식이 있죠. 그 양식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암기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어린 왕자의 대인관계 능력이 발달된 캐릭터예요? 아니면은 발달이 안 된 캐릭터예요? 그 환경을 볼 때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는데 무슨 대인관계 능력이 발달하겠어요? 그렇죠? 가족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친구도 없었죠. 장미가 친구는 아니까. 장미가 나타나기는 했죠. 근데 그 둘 사이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러니까
네. 뭔가 돌보는 애완동물처럼 애완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꽃은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관계 설정이 안 돼요. 네. 그게 그러니까 자기 별에서는 그게 서로 이제 시간을 보내기는 해요. 음. 서로 사귀어요.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에도 끝내 저 장미하고 내가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관계 혼란. 그래서 언제 깨닫습니까? 여호와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 깨닫죠. 나를 길들여줘 그러잖아 여호가.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게 뭐야? 그건 서로 사랑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란다. 그리고 그게 곧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 존재한테는 책임이 있어. 지켜줄 책임이 있어. 그리고 그게 삶의 의미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거기 여호와하고 대화 속에 어린 왕자 전체 주제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화에 딱 장미꽃을 대입해 보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어린 장미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다시 말해서 너와 나 마틴 부버가 말한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 있잖아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또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그 대등하고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네. 그래서 나는 장미를 책임지러 가야 돼 하고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네? 사실 이거 해야 되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네. 저는 이게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지도로 읽는 건가 뭐. 지도로 들어와 있으니까 어린 왕자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잊어버리는 게 비정상입니다. 작품의 구조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는 맨날 틀려요. 그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딜 먼저 갔나 맨날 헷갈리지만 6개라는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을 때 일기를 쓴 걸 보니까 딱 어린 왕자가 그 여우가 나는 네가 뭐 몇 시 온다 그러면 얼마 전부터 그렇죠. 미리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 하면서 나는 그런데 그걸 예. 일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예. 아기 낳을 때 그때 네, 그러면서 아기한테 이제 내일 낳을 건데 너가 10개월 후에 나한테 올 거라는 거 알고 내가 기다리는데 너무 두근두근데 이렇게 적었던 일기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또 자꾸 생각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살아온 거네요. 얘기가 여우가 관계 맺고 사랑하고 의미가 되고 삶의 의미가 그렇죠. 예. 근데 미성 속에서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어린 왕자가 깨달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를 의심하게 돼요. 서로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적이 뭐냐면 불신이거든요. 불신. 신뢰가 깨지는 것.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너끈히 살 수 있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집문서 맡겨놓고 남편이 출근하려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지 못하는 남자한테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신뢰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과 북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남북한의 얘기를 했지만 남북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핵 문제 아닙니다. 신뢰 문제, 신뢰. 서로 신뢰하게 되면은 이웃 나라가 가진 핵무기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중국에 뭐 핵무기 가졌다고 뭐 무서워하나요? 미국이 핵무기 가졌다고 무서워하나요? 안 무서워하거든요. 오히려 그 무기로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이제 북한하고 관계 속에서도 차근차근 지금부터 깨어진 그런 신뢰관계를 완전히 구축할 수 있다면 무서워할 필요 없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네, 저 사람이 든 무기로 우리를 칠 거다. 칠지도 모른다. 우리를 안 네. 치더라도 실수로 한번 날 실수는 북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핵무기를 가진 수많은 나라들,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또 인도 뭐 많잖아요. 미국. 걔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연히 다 같이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네. 되게 놀랐던 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많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 통일에 대해서. 예. 그게 좀 있었는데 좀 아래 나이층과 얼마 아닌데 이렇게 다 같이 얘기했는데 예. 통일은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단정 짓고 네. 제발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단정 짓는 통일은 절대 안 될 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는 신뢰가 1%도 없다. 0.0001%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존 가트맨 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내다버린 상태라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내다버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자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세대 좀 힘들겠지만 네. 밑으로 쭉은 저기 위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통일돼 있었으면 엄청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교육적으로도 통일되는 게 없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서로 이제 일단은 오고 가고 좀 교류를 트고 사귀어야 돼요. 지금 이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저는 겨우 약혼식 한 거라고 봐요. 약혼식. 정말 믿을 수 예. 있을까? 그게 문제. 약혼식 해놓고도 한참 사귀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약혼식 했는데 애기 못 나온다고 다그치면 좀 곤란하잖아요. 애기 낳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으로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이제 평화라고 하는 얘기를 근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게 거예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다가 통일. 그럼요. 예. 우리도 사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예. 안전하게만 믿어만 주면 남한에서 북한 여행 엄청나게 갈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돈 버는데 예. 그 정도만 해도 그게 이제 신뢰 이제 문제인데 그 어린 왕자하고 장미꽃 사이에는 신뢰가 갈수록 깨진 거예요. 왜 깨졌나 보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어린 왕자는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장미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성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여성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분석해 보면은 애둘러서 말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데도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반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헷갈리죠. 예, 그래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기억.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이 기억을 마르고 닳도록 쓰죠. 그러니까 다 얘기 안 해요. 그 어떤 인물이 겪은 대로 다 순차적으로 이해하면 그건 일지지. 그건 서사가 아니거든요. 서사가 아니고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어떤 근거가 될 만큼만 과거로 돌아가서 딱 그 장면만 보여주고 또 궁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 어린 왕자에게도 기억이 떠올랐죠. 지구에 와서 이제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죠. 최초의 이제 기억이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지구는 큰 별이었는데요. 다른 별하고 다르게 어떤 집에 갔는데 그 뜰에 장미꽃만 5,000송이가 있었던 거예요. 5,000송이. 그 5,000송이 장미꽃을 보고 느낌이 어땠을까요? 어린 왕자가 1번 기뻤다. 2번 슬펐다. 3번 아무 느낌이 없었다. 놀라지 않았을까요? 4번 놀랐다. 네, 너무 많아요. 예, 놀라움과 슬픔이 밀려왔죠. 일단 놀랐고요. 아니 자기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 그 우주의 하나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걸 희소가치라고 하죠. 희소가치. 우주의 하나뿐인 것은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지구에 왔더니 한 집에 뜰에 핀 장미꽃만 5,000송이면은 지구는 큰 별인데 얼마나 지구에 장미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잖아요. 슬퍼져 가지고 내 별에 있는 장미가 이 사실을 알면은 괜히 기침을 킁킁 하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킬 텐데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야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그 기억 때문에 울었죠. 자기 자기 별에 있던 그 장미꽃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세세하게 기억을 되살리잖아요. 자기하고 장미가 어떤 관계인지 그걸 되새기면서 다시 자기 별에 돌아갈 그런 동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억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물이 가진 꿈이나 비전이나 욕구, 특히 욕구는 중요해요. 욕구. 어린 왕자의 욕구는 본질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삶의 의미, 또 삶의 본질,
그런 걸 본질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있죠. 또 생존의 욕구 뭐 이런 것도 있고 소속하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은 욕구,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 또 자기를 초월해보고 싶은 그런 초월적인 욕구까지 다양하잖아요. 그 등장인물에게 이제 작가가 이런 욕망을 슬슬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욕구가 작품 하나를 꿰뚫는 큰 줄거리가 되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사는 것. 왜냐하면 보여줄 수 있거든요. 설명하는 대신에. 공간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공간은 일단은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인 의미. 물리적으로 어린 왕자는 소혹성 612호 B에서 살잖아요. 소혹성 612호 B라고 이름 붙여진 별에서 살아요. 소혹성 612호 B. 소혹성. 그게 물리적인 공간이죠.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하면은 일단 그 인물의 활동 반경이 결정이 돼 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소혹성 612호 어린 왕자 그 별의 이렇게 전체적인 큰가요, 작은가요? 매우 작죠. 그 의자만 끌어당기면 맨날 해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별이죠. 그런데도 거기 관리해야 될 게 많죠. 기억나십니까? 뭘 관리해야 되죠? 화산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바오밤 나무 같은 거. 그런 나무가 별을 뚫어버리거든요. 불을 내리면은 그런 걸 관리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 장미가 되어나면서 장미를 돌보게 되죠. 끊임없이 그걸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죠. 다른 존재가 살 수 없을 만큼 작아요. 그리고 그 공간은 또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결정합니다. 서사적인 구조를 결정해요. 그 어린 왕자 별을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 눌러 앉아서는 자기가 품은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누가 멘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하는 그 동기가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가는 별마다 다 자기보다 더 열악해. 뭐 예를 들어서 그 왕, 신하가 한 명도 없는 왕, 그 다음에 허영꾼이라고요. 자기를 숭배해 줄 사람이 팬이 한 명도 없는 허영꾼, 지리학자,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술꾼,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술을 마신다는 술꾼, 그 다음에 상인, 돈 세는 것 자체에 몰두해. 장사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상인, 또 점등인, 왜 불 켰는지를 몰라. 그 이 일의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1초마다 한 번씩 떴다진다나 그 별은.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있는데 안녕 그래놓고 또 불 켜고 뭐라 그랬지 하고 또 불 켜고 이런 거죠. 6개 다 자기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별, 지구는 큰 별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살아야 사회가 건설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어야만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이게 이제 그 작품의 구조를 그 공간이 결정하고요. 근데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은유적인 그런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에요. 해리포터의 그 환상적인 공간, 그 마법의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네. 이 공간을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작가들이 꽤 많아요. 아주 깊은 주제를 담아놔버려. 예를 들어서 이창동 감독의 밀양 같은 작품 있잖아요. 밀양 저기 진짜 밀양이에요. 밀양에서 찍었어요. 찍은 것만 그렇지 밀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밀양에서 일어나요. 예, 밀양에서 일어나요. 거기 뭐 카센터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밀양. 근데 밀양이 은밀할 밀자에다가 햇볕 양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감춰준 햇볕이란 뜻이에요. 실제 도시 이름에 한자가 그런 거 아니고 실제 도시의 이름이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 마을을 하필이면 골랐는지 영화 찍을 수 있는 데가 수없이 많을 텐데 어떤 은유적 그 공간이 가진 은유성이 있는 거예요. 은유. 그 작품에 보면은 이제 전도연이가 그 자기 아이를 유괴당해 가지고 시체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거기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에 보면은 전도연이 그 슬퍼하고 있을 때 그런 인간 세계의 어떤 구름 사이에서 해가 이렇게 그 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해가 딱 이렇게 나는 때 있잖아요. 그 햇빛이 이렇게 아주 그 미량 그 인간 세계를 비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를 해요. 미량. 그 말을 안 나와. 안 보셨어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원래 그거 아닌가요? 아니 내용을 해갖고 그 영화 만든 건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책이었는지는. 그 공간 자체에다가 주제를 담아놓은 거죠. 예. 그런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은 그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간의 상징성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교도소? 교도소. 예. 교도소는 그 어떤 의미죠? 교도소는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예. 그 은유적인 장치가 되게 많아요. 7번 방의 선물은. 거기에서 이제 갈소원이 그 아버지가 이제 좀 지적 장애가 있는데 거기 누명을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7번 방에 들어가요. 7번 방. 행운. 7번은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에서는 그 완전 숫자예요. 그게. 네. 그 4 플러스 3에서 4는 동서남북 땅의 완전 숫자, 3은 하늘의 완전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둘 합치면 하늘과 땅의 완전 숫자가 합쳐진 거니까 가장 완벽한 숫자죠. 네. 그럼 처음 들어보는 럭키 세븐이 된 걸까? 아니요. 그 럭키 세븐은 서양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그게 행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을 좋아하는데 서양에서는 7을 좋아하는 까닭이. 1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3 좋아하는데. 근데 갈수록 그게 3이 어릴 때 3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갈수록 바뀌는 기억이 있어요. 7번 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소원이 아버지가 거기 수감됨으로써 6명이 돼요. 6명. 근데 6은 또 서양 문화에서 그 불완전 숫자의 대표예요. 그 666 그러면은 3이 3개 겹치기 때문에 완전한 불완전이잖아요. 좀 모순되기는 하지만 완전한 불완전. 짐승 사탄의 숫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걔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6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이지매를 당해고 들어가서 얻어맞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나빠지죠. 그런데 갈소원이가 우여곡절 끝에 거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꼬마애가. 그럼 몇 명 돼요? 7명 되죠. 꼬마애가 들어간다고. 제가 책을 안 봐가지고. 그 영화. 그래서 7번 방에 7명이 채워져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 꼬마 아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조폭 두목이었던 수감자가 글을 배우고요. 네. 글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다 교도소 나와가지고 다 한 자리씩 하죠. 네, 좋은 사람들로 바뀌어가요. 그런 상징성,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은 상징성을 활용했습니다. 그 작가가. 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어떤 상징성을 입혔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무진기행이라든지 뭐 공지영의 그 도간이라고 하는 작품도 보면은 무진으로 공간을 설정해놨어요. 안개 자욱한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그들만의 세계. 거기 모든 그 학교와 또 뭡니까 그 판사와 또 뭐 정치인들 다 야합을 해가지고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그런 구조.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호해.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무진 예. 그렇게 설정을 했죠. 이런 공간의 상징성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작품을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이라든지 이름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 과거에 저 나다나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이라고 그 작품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주인공 이름이 어네스트예요. 정직이란 뜻이잖아요. 저 영어를 몰랐을 때 읽어가지고 뜻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어네스트 주인공. 나중에 큰바위 얼굴로 발견되는 인물이죠. 어네스트. 그런데 큰바위 얼굴의 후보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뭐 골드 게더시가 1번 후보예요. 배가 뭐 디룩디룩 나오고 그 마을 줄친으로서 거부가 됐대요. 골드 게더. 금 모으는 사람. 골드 게더. 예. 그다음에 이제 장군 그 사람 아니래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태역 장군이 와요.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맞았다고 하죠. 그 사람 이름이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제너럴이에요. 올드 블러드 왕년의 피해 썬더 천둥 제너럴 장군 왕년의 피해 천둥 장군이 오죠. 거기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스토니 피즈라고 그래갖고 뭐 이빨 강력한 이빨 정치인 다 아니야. 그 이름 속에다가 다 넣어놨죠. 그러니까 왜 주인공이 어네스트일까?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마주하는 사람이 진짜 금바위 얼굴이다. 그런 은유적인 메시지를 거기다 집어넣어놨죠. 이름. 조정대 선생이 태백산맥을 쓰실 때 그 성격에 맞는 인물을 장명하느라고 노트 한 권에다가 이름을 다 썼다더라고요. 이름 붙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그 성격에 맞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요. 이름 지으면 그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쵸 들으면은 그 이름이 애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이름을 평생 동안 불리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을 너무 이렇게 나쁘게 지으면은 아주 고약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아담이 그 모든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담이 정말 똑똑한 예. 그 아 맞아요, 아담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거를 할 때 이제 우리 설교할 때 하는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지나갔는데 강아지 이랬대 아담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복실복실하게 지나갔는데 고양이. 근데 비슷비슷한데 이름 다 틀린 거야. 근데 다 다르죠. 그 자체의 모든 것을 다 이 강아지는 강아지에 대한 이거를 다 깨뚫고 그렇죠. 알아야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어떤 그 우리 대상의 특성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거든요. 네. 똑똑한 사람이야. 그- 시험 아담 때도 누군지 알아요? 그건 알죠. 우리 아는 그 얘기에 아니고 에덴 동산 실제로 서양에는 아담학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아담에 관한 학문적인 탐구 수천 명의 학자가 치열하게 토론했대요. 몇십 년간.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아담은 대학자였을 거다. 그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여자가 냈어요. 안 나왔는데 아담에 예. 대해서. 언어에 능통한 대학자였을 거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름 중요하고요. 이름. 그다음에 성격, 자주 하는 실수 이런 게 또 많은 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뭐 아무개는 뭐 말실수를 자주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좋은 작품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묘사. 사연의 누적 이런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게 질문하기가 편해져요. 한번 쭉 리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물에 대한 이제 전형적인 질문. 그 인물의 외모나 인상, 옷매무새, 말투, 행동이나 반복적인 행동 혹은 습관, 대인관계, 또 특별히 어떤 가족이나 친구,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에 관해서 또 기억, 욕구 혹은 꿈, 사는 곳, 그 공간의 어떤 물리적인, 서사적인, 은유적인 의미, 또 직업, 이름, 성격, 자주 하는 실수, 사연의 누적들
어떤 사건들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있었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질문의 전형적인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두는 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 알려줘요. 이게 알려주고 뭘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서 내가 호적 신고를 할 때 내 마음대로 써내서는 호적 등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호적 등록이 되려면은 최소한도 갖춰야 될 요소가 그 양식 속에 있어요. 그럼 뭘 써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 하나 써야 되겠죠. 이름만 쓰면은 되겠습니까? 필수 요소. 성별, 남자 여자인지, 그다음에 주소, 생년월일 써야 되겠죠. 생년월일. 그렇다고 해서 성립 안 돼요.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부모요, 부모. 그 아이의 부모를 안 쓰면은 출생신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밑으로 올려요? 아무한테나 올려버릴까요? 부모. 근데 우리한테 그냥 쓰라고 그러면 빠뜨린다니까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그 어떤 하나의 인물을 창조하는데도 무한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형적인 기법이 있고 그 기법을 우리는 질문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복잡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어도 애들한테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기억에 남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보통 책 읽으면 기억에 세우면 또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 책 읽었나 그런 것도 있고. 소설을 쓰려고 할 때도 이제 참고가 될 거예요. 만약에 쓰려는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알고 쓰면은 더 풍부하게 소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서사에만 이런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쭉 평생 동안 나름대로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떤 사물을 탐구하는데도 이런 법칙이 양식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요즘 수박철이 가까워 오니까 그 수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수박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요소를 쓰면 되겠습니까? 수박이 형태, 색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쳐서 수박의 외양 그렇게 합시다. 수박이 생긴 모습 그렇게 하나 묶읍시다. 그리고요. 수박의 맛이 어떤 건가. 그거 중요한 주제예요. 수박의 효능, 특별히 무슨 병이 좋다더라 수박의 효능. 그다음에 수박의 재배법, 수박의 종류, 그렇죠? 수박 종류도 많더라. 아주 대단히 많죠. 참외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수박 재배 역사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나? 그 역사라는 게 참 그래요. 역사라는 게 어떤 학문을 공부하려고 해도 그 역사가 다 있었다. 다 들어가요. 우리도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시간의 축으로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 역사는 역사, 뭐 이건 이거 이렇게 따로 생각했는데 이걸 하려고 해도 이 역사가 있더라고요. 또 수박을 활용한 뭐 요리법, 수박에 관련된 문학 문학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 하셨죠. 또 수박 재배의 미래, 앞으로 수박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수박 잘 고르는 방법, 그거는 많이. 이런 그 양식이 있어요. 양식. 근데 이렇게 제가 한 5개쯤 꼽았나? 10개 꼽았나?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문학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그런데 무대뽀로 덤벼들면 몇 가지 못 써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양식을 깨뚫고 있는 사람은 그냥 쓰면 돼요 시간 나는 대로. 근데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그대로 한번 해봐봐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의 종류. 사랑의 종류, 그렇지. 예, 사랑의 종류, 사랑의 개념. 사랑이란 뭐냐? 다양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또 사랑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사랑. 사랑의 역사. 사랑의 역사 있죠. 예, 당연히 역사가 있죠. 효능. 사랑의 효능, 그렇지.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렇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 나눠서 서로 사랑할 때, 혹은 짝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 사랑에 관한 문화, 그렇죠. 어떻게 해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2018년 이런 것도 있어요. 5월 사랑의 3일 모델. 문학과 도서치료 강서구금에 아주 진하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춘향이야 유목령을 비롯해서 그렇게 한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만 딱 양식을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시간 싸움에 불과해요. 사랑도 예. 이성간의 사랑과 동성하고 종류. 그렇죠. 그 사랑의 종류. 나오는 거죠, 사랑의 예. 종류예요. 사랑의 종류. 동성간의 사랑. 근데 동성간의 사랑.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석사 논문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선행 논문 연구. 그 찾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2018년 이런 식으로 5월 사랑에 3일 관한 문학과 참고문화 도서치료 등등.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양식을 활용하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학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또 그걸 발문으로 만드는데 그런 전형적인 질문의 사례들이 있는 거다. 그걸 파악해서 이거 포스트잇에다 붙여놓고요. 그냥 쓰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건. 스토리의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사건인데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건에 대해서 뭘 공부하셨나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 그 되게 고통스러우셨죠. 그것도 기억 안 나요. 그래요. 뭐 차도 기억. 아마 태백산목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해 오라 그러면 뛸 듯이 기뻐하는 아이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고통스러워. 이렇게 재밌는 숙제를 고통스러웠겠는데. 이렇게 재밌는 숙제를 왜 이렇게 안 내주시나. 그리고 학교에는 이제 네.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렇지. 하니까. 학교는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통을 하나 이렇게 우리 때 그렇죠. 짤막짤막 하기야. 스토리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막 고통까지는 없어. 그런데 저기 뭐지 그게 문제가 되게 된다 해가지고요. 이번에 학관 갔는데 그 교육 그 뭐지 이런 정책관인가 하여튼 그분이 장학사가 하는 말이 그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 교과서를 바꾸면서 이제 애들은 안 되고 초등은 그 이야기 긴 거 속에 조만큼 빼가지고 책에 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부터는 최대한 얘기가 내용을 다 그 얘기 전체를 다 실도록 하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이거는 그런 내용 앞뒤가 없이. 앞뒤가 없이 하기야 뭐 토지도 세 쪽 정도 실었더라. 교과서에다가. 그러니까 부분만 이렇게 했던 거. 예. 근데 한 학기에 국어 태백산만 뭐 토지만 해도? 해도 될 텐데 아니, 근데 할수 있잖아요. 아니 그 교육 좀 바꾸면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만 하나 들어온다는데 그런 교육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그래. 국어 애들 교육이 예. 한 번을 예. 딱 마스터하고 한 예. 학기마다 그 안에 그렇게 하는 거 개념을 해서 뭐 예. 종류 뭐 역사 예. 뭐 이런 거 다 하지. 근데 지금 접목하면서. 초등에 그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있어요.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선생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 예를 들어서 뭐 태백산맥을 읽어놓고 인물의 관계도 만들기 맞아.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그 선생님들이 영향이 초등부터 공부에서 같이 가야 아마 태백산맥들 국어 선생님들도 안 읽어본 분이 많지 않을까?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서술형 시험이 나올 때 사실은 그게 좀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지 어떤 걸로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지. 그러게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수료력에 능통해야지 예. 그거를 이 아이가 이게 쓰려고 한 이것도 예. 이론 취지고 뭐 어떤 예. 이런 것도 감지를 하면서 이렇게 채점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가능할까? 네. 선생님 그 논술고사 뭐 하는 거 보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항상 평가가 문제죠, 그건. 예. 근데 평가가 아이들이 어려워요. 일기부터 어떻게 쓰냐면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보고서로 써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 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포 독자가 선생님이야. 맞아요. 수능이 우리 자기 생각이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를 계속 파악하고 문제집도 모든 게 계속 훈련이 출제자의 의도를 봐요. 네 생각 아니야 이렇게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무슨 공부? 근데 지금 수능 그렇게 치면 잘 친대요. 내 생각을 국어 문제 내 생각을 딱 조금만 끼워 넣으면 다 틀리니까 네 생각 빼라고 아예 적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극히 절제가 되고 눈치 보는 교육만 시킨다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래서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안 받았어요. 이제 줄거리 요약하는 훈련 그런 것도 안 받았어요. 이제 어떤 서사에는 주된 사건이 있고 부차적인 사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주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그 사건을 빼버리면은 연결이 안 되는 핵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차적인 사건은 그 이야기 줄거리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재미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잘 되는 드라마일수록 사건 전개가 느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차적인 사건이 많은데 몇 달 안 봐도 금방 알아채려요. 사건이 별로 진행이 안 됐거든. 아직도 연애 중이야. 결혼을 아직 안 했어. 연애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이제 채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려도 되거든요. 줄거리를 요약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 있잖아. 이 사건이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사건이냐 아니면은 그냥 에피소드들이냐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금방 요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제 심각하게 훈련이 안 된 건 뭐냐면은 그 위에 그 공간 있잖아요. 그 밑에도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과 사건을 연결해 보는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간과 사건.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데 공간의 영향을 더 강력하게 받아요, 사건은.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행위 자체가 사건이거든요, 사건.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이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저 1mm밖에 안 되는 저 유리문이지만은 저 밖의 공간과 안의 공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왕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 왕자 줄거리는 이래요. 공간 중심으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순서가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양해해 주시고 소옥성 612호에서 어린 왕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장미꽃이 떨어졌습니다. 장미꽃이 떨어졌는데 걔하고 얘기를 해보다가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가출하기로 결심해요. 어린 왕자가 가출 청소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기 별에 있는 장미하고의 그 관계 문제를 풀어보려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이제 순례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별을 혼자 있는 왕 별에 가서 대화를 해봤는데 거기서 아무런 대답을 못 얻어요. 두 번째 별에 갔는데 거기는 허영꾼이 있고 세 번째 지리학자가 있고 세 번째 점등인이 있고 네 번째 술꾼이 있고 다섯 번째 있었는데 별 6개를 돌 동안에 자기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 6개의 별을 여행하는 동안에 그 별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다 혼자 살아. 그리고 하는 일이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리학자 예를 들어보면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들은 소문을 가지고 지리학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 있다. 혼자 산다. 세 번째 다 남자다. 저는 이것도 되게 아주 의미심장한 상징성이라 생각했어요. 6개의 별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남성성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드디어 7번째 별에 왔어요. 7번째 별은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완전성을 상징해요. 거기 그 별은 굉장히 큰 별이었고 이런저런 사건을 겪지만 여호와와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 별의 장미를 책임지기 위해서 돌아가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시간 순으로 외운 게 아니에요. 이걸 뭘로 외웠습니까? 공간으로. 노드맵이 있으니까 이게 블루프린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 소감문을 쓰는 대신에 어린 왕자가 여행한 별을 다 지도로 그려와. 그랬으면 재밌는 활동이 됐겠죠. 그냥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동그라미 얹혀갖고 그 별 이름만 써와. 그리고 누가 살았는지 거기다 이름 쓰고,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 쓰고, 지구는 좀 크게 그려. 그래서 지구에 어린 왕자가 간 걸 다 한번 약도로 그려봐. 사막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까요? 정원에 갔잖아요. 그리고 동산에서 여우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막에 왔는데 그때 비행사 만난 거잖아요. 그 사막에는 또 우물물도 있었죠. 우물. 그래서 그 우물 때문에 비행사가 죽지 않고 살게 됐죠. 그 약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줄거리는 그냥 파악되는데 그런 훈련을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원을 2개 다니기까지. 마치 마인드맵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 마인드. 예, 이야기 구조가 그래요. 다른 작품도 하나 해볼게요. 갈매기의 꿈 기억나시죠? 네, 아주 누군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예, 제가 기억. 여기 나왔다. 여러분 약도를 안 가지고 있으셔서 얇은 책인데 사실 어린 왕자만큼 얇은 책인데도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약도가 없어서 그러셔요. 예, 그 공간 중심으로 이 작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줄거리 따로 이야기 따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갈매기의 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래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잖아요. 조나단 리빙스턴 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잖아요. 조나단은 미국의 대단히 훌륭한 그 뼈대 있는 가문 이름이에요. 조나단. 리빙스턴 하면은 리빙스턴 선교사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고귀한 가문인 거죠. 시걸은 갈매기란 뜻이고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고귀한 갈매기란 뜻이에요. 이게 뼈대 있는 가문. 이름이에요? 아니 갈매기 이름. 갈매기 이름이 전 작가 이름 줄 알았어요. 그것까진 기억나. 지금 갈매기. 아니 난 작가가 리처드 리차드 바크가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리처드로 시작하는 사람 썼는데 아니,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름이 예.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럼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갈매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예, 끝까지 이름이 나와요. 예. 그래서 기억하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에요. 우리가 어린 왕자 이름이 고귀한 집안의 그 갈매기라니까요. 명품 갈매기. 예,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왕족이죠, 왕족. 강아지 있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바다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제 그 갈매기들이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평 비행을 해요. 수평 비행. 그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생존이죠, 생존. 생존을 위해서 멸치대가리 하나를 위해서 날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데 이 고귀한 갈매기가 그런 삶에 만족을 못해. 이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적게 멸치대가리 하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이것 말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요. 그때 자기를 이렇게 살펴봐요. 그때 날개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날개가 있는 거 보니까 갈매기는 먹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게 본질이겠구나 생각하고 날개를 연습하는데 수평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수직 비행이래요. 다시 가서 작품을 보세요. 이렇게 초고속으로 높이 쏟았다가 초고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끊임없이 반복해요. 내가 읽은 그 기억나. 저는 다른. 그래서 물속에 처박혀갖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바다에 부딪혀가지고 갈매기 할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거야. 매가 하는 짓을 해요. 날개를. 드디어 이제 아주 엄청난 속도로 한 KTX 정도로 날개 됐을 때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리의 부족 회의가 열려가지고 조나단 시걸을 소집해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가운데 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죠. 가운데 서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벌을 받든지 아주 큰 명예를 얻든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고속으로 날 수 있는 갈매기가 생긴 일에 유일했으니까
큰 영광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단이라고 다 수평 비행하는데 너는 수직 비행을 한다고 아웃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파이스트 절벽에서 이제 살게 돼요. 혼자 파이스트 먼 동쪽 절벽. 그것도 이름이 공간에 상징성이 있다니까요. 왜 동쪽이겠어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Far East, 먼 동쪽 절벽.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하다가 계속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직 비행을 하다가 굉장한 속도로 날게 됐는데 자기처럼 어떤 하얗게 빛나는 신비한 갈매기들을 만나게 돼요. 하늘에서. 그런데 걔네들의 그 비행 솜씨가 자기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만은 나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 곳이 하늘 위의 하늘. 그러니까 요 물리적인 하늘 말고 리차드 바크 작품 속에 보면은 그런 갈매기들, 날개의 본질을 추구하는 갈매기들이 따로 사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주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서 날개를 연습하는데요. 그 스승 이름이 이래요.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설리번. 누가 생각나나요? 그거 그 빨간 여름 헬렌 켈러의 스승 설리번. 그 설리번이에요. 네. 그다음에 치앙은 중국의 그 소림사 무술 고수 생각나지 않습니까? 동양의 신비한 스승 치앙. 예. 이런 스승을 만나서 날개를 완벽하게 더듬가는데요. 어느 정도 빠르게 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날라요. 나 저 안드로메다 성운의 몇 번째 별에 있고 싶어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그 날개가 완성된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걸 재밌게도 리차드 바크는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의 개념. 당신의 본질을 완벽하게 실현한 그 상태. 그걸 천국이라고 부르죠. 중학생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 나 어렸을 때 나도 읽었는데 저 중학생 때 읽었는데 읽는다고 뜻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예. 전혀 내가 읽은 그 조나단 리빙스턴 그거 얘기하고 교수님이 읽은가 보지 다른 책을 읽은 거 아니에요? 다시 읽으면 혹시 다른 책이었어요? 다른 절판사.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읽으면 되겠어요 진짜. 그걸 이제 딱 그 도 같은 상태에 이르자 이제 자기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가겠다고 나는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거두게 돼요. 그 플래처라고 하는 제자도 거두고요. 여전히 배쳐가지만은 옛날처럼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건데 저들은 아직도 바다를 수평 비행하면서 멸치 대가리 하나를 위해서 기룩거리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이제 광고를 붙이죠. 날개를 연습할 갈매기들 모여. 그랬더니 몇 마리가 모인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영화로 만들었어야겠다. 영화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때요? 제가 잘 기억하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시간 순으로 기억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해를 못하는 그냥 공간 구조로 공간 구조로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수평 비행, 이건 생존. 이거 조나단 시글은 수직 비행, 이건 자아 실현. 예, 하늘 그 물리적인 하늘 위에 그 하늘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갈매기들의 공간. 그게 완성되면은 시간과 공간이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being이에요, being, doing이 아니라. 예,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다른 갈매기들의 자아 실현을 돕는 스승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죠.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많은 작품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토론도 많이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시간, 공간, 시대가 세 가지가 배경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저는 공간이라고 봤어요. 공간. 그러니까 이혜령 선생의 공간의 기호와 그 책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공간이 은유적인 그런 이 상징적인 부분을 예. 많이 드러낸다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야기의 구조를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해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건의 예. 진행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딱딱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제가 그 성경의 지리를 공부 안 했을 때는 그게 너무나 막연했어요. 뭐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다는데 이게 지도가 없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갔는지 그 거리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웃마을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수말리 길을 그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강을 건너가지고 어마어마한 길이를 이사 갔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란 땅에 살다가 또 가나안 땅에 오는 길이 얼마나 먼지도 전혀 이해를 못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도 얼마나 먼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때 당시 교통 수준으로 따지면은 아브라함은 세계 일주 한 것만큼이나 엄청나게 여행을 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왔다 갔다 한 거지. 거기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브라함의 삶의 일생이거든요, 그렇죠? 이 공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의 그 은유성에 대해서, 그 공간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조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질문을 해주면은 우리 질문을 통해서 어떤 작품들이 한눈에 깨뚫어지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작품을 들여다보느냐? 결국은 이 작품이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우리가 촉진하는 거예요. 나하고 더불어서 읽으면은 좀 더 깊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더 자기를 성찰하고 또 그 이야기가 마중물이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책들을 읽어놓고 이제 딴 말만 하고 있으면은 독서치료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스토리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디스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스코스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아요. 예. 스토리는 그냥 우리가 관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분석하는 거니까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디스코스는 창작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스토리에서 머무르면 늘 감상밖에 안 되고요. 디스코스까지 와서 그게 내 삶을 이야기로 풍성하게 풀어내는 데까지 적용이 돼야만 이 서사를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잔하시고 책 읽겠습니다.